내 인생이 불타버린 건 그날 오후 평범했던 수요일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홍차를 우려내던 중 어딘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가스가 새나? 싶어 거실 문을 열자 검은 연기가 벽처럼 밀려들었다. 커튼이 불타오르고 벽지가 타들어가며 순식간에 집이 지옥이 되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다가 비로소 전화기를 잡으려 부엌으로 뛰었다. 하지만 연기가 이미 부엌까지 뒤덮어 숨을 쉴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제발, 제발. 손끝이 떨리며 비틀거릴 때 거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느꼈다. 나는 부엌 식탁 위에 있던 가방만 들고 뒷문으로 뛰쳐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남편 준호의 초상화가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 밖으로 나온 나는 기침을 하며 무릎을 꿇었다. 은주 씨! 옆집 할머니 78세의 윤정 선생님이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팔 안에서 나는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4시간도 아닌 단 1시간 만에 40년의 기억이 제로 변했다. 벽에 새겨진 민수의 키표시, 준호와 함께 꾸민 침실, 그 모든 게 검은 잿더미로 변해 있었다. 나는 누군가 덮어준 담요를 두르고 타버린 집 앞에 서 있었다. 소방대장이 다가와 죄송합니다. 다 막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다가 아니어도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윤정 선생님 댁에서 신세를 졌다. 하지만 그녀의 작은 아파트엔 손주들이 와 있어 오래 있을 수 없었다. 구청에서 마련한 임시 대피소도 있었지만 낯선 사람들 틈에 눕는 건 더 두려웠다. 그때 떠올랐다. 내 아들 민수. 민수야? 엄마야. 그의 번호를 누르며 손이 떨렸다. 내 휴대폰은 녹아내렸기에 윤정 선생님 집 전화로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집이 다 탔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다행히 다치진 않았죠? 응, 그냥 조금 긁혔어. 잠시만, 내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조용한 정적 후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요, 오세요. 같이 생각해봐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래, 아직 내 아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불탄 집 앞에 섰다. 보험 조사원이 와서 사진을 찍었다. 전소 쿠엔샤오입니다. 복구는 불가능해요. 보상은 얼마나 되나요? 대략 9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천만 원. 내 42년의 인생이 겨우 그 가격이라니. 허무했다. 윤정 선생님이 급하게 사준 옷 몇 벌과 사회복지센터에서 받은 응급지원금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한 손가방에 다 들어갈 만큼의 인생. 민수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 같았다. 분당의 고급 주택가, 잘 다듬어진 잔디밭과 깨끗한 보도. 모든 게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내가 그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민수의 집 앞에서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얀 2층 주택, 붉은 문, 그리고 다연이 직접 고른 정원 조명들. 그녀와는 3번밖에 본 적이 없지만 항상 어딘가 차가운 인상을 주었다. 문 앞에 서자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문을 두드리려는 그 순간 문이 먼저 열렸다. 엄마? 민수의 얼굴엔 미묘한 표정이 떠올랐다. 뒤쪽에서 다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은주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집이 그렇게 되셨다니 정말 안타까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인생에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려 하고 있음을. 서울 강남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웠다. 택시가 아들 민수의 집 앞에 멈췄을 때 나는 잠시 엔진을 끄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잠깐만이야. 보험금이 들어오면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구할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내 낡은 캐리어를 들고 아들 집 문 앞에 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문을 두드리기 전부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문이 열렸다. 엄마? 민수의 얼굴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스쳤다. 뒤에서 다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얀 블라우스에 은색 귀걸이, 완벽하게 정돈된 단발머리. 미소는 예의 바르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어머님, 정말 안타까워요. 집이 그렇게 되다니.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내 손에 든 낡은 캐리어에 머물렀다. 나는 조심스레 신발을 벗고 그들의 거실로 들어섰다. 마루는 반짝였고 흰색 소파에는 먼지 하나 없었다. 테이블 위에는 향기로운 꽃과 와인잔이 반짝였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내가 그 안에서 한 점의 먼지처럼 느껴졌다. 잠깐만 신세질게. 보험 처리가 끝날 때까지만. 내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았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부의 대화. 하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안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엄마, 사실 민수가 낮게 말했다. 요즘 우리 둘 다 일이 많고 이 집이 유일한 쉼터거든요. 쉼터라니? 나 방 하나만 써도 돼. 밥도 내가 할게. 다연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시어머님, 부담 주시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 적응 중이라. 나는 내 엄마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그렇죠.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서 더 편한 곳이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장기 숙박 가능한 레지던스도 있어요. 깨끗하고 안전하고요.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민수를 바라봤다. 그 아이가 어릴 적 열이 나면 밤새 찜질팩을 갈아주던 내 손을 기억이나 할까. 그의 이혼 후 울며 나에게 기대던 그 어깨의 무게를 기억할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엄마, 그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고? 내 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어제 모든 걸 잃었어.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이라 믿은 게 가장 큰 착각이었나 보네. 거실 안은 숨 막히게 조용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차갑게 반짝였다. 그 순간 내 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지는 걸 느꼈다. 그들이 말한 공간과 경계가 이렇게 잔인한 말일 줄은 몰랐다. 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그래, 나가면 되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연은 그저 차갑게 고개를 숙였다. 문을 닫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 바람이 내 눈물을 얼려버리기 전에 나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혼자네. 다연의 표정은 마치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 같았다. 그녀는 의자를 살짝 뒤로 젖히며 입가에 미세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 우리도 많이 고민했어요. 민수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의 시선은 마루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이 끼익하고 소리를 냈다. 65의 나이, 혼자라는 현실이 뼈에 새우며 들었다. 그래, 이해했어.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이에요. 모두를 위해? 나는 그 단어를 되뇌었다. 그럼 네 엄마가 오늘 길거리에서 잘 곳이 없는 게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야? 다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근처에 장기 숙박 가능한 오피스텔도 있고 엄마가 좀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완벽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반짝이는 유리 탁자, 흰색 소파, 사진액젠 민수와 다연의 웃는 얼굴뿐이었다. 내 얼굴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 맞아. 늘 선택지는 있지. 나는 작게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었다. 이제 이 무게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였다.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새로 자리 잡으면. 그럴 필요 없어. 내 목소리는 뜻밖의 차분했다. 너희 성역 생유에 내가 방해될까봐. 다연은 잠시 눈을 피했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완벽한 집에서 완벽한 부부의 완벽한 경계 속으로부터 조용히 걸어 나왔다. 문을 닫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아마도 내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겠지. 나는 천천히 걸었다. 거리에 불빛이 번져 눈이 따가웠다. 독립적인 삶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던 수십 년,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나는 완전히 홀로였다. 그날 밤 나는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 들어갔다. 하룻밤 숙박비로 가진 돈의 거의 전부를 썼다. 침대는 딱딱했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다. 희미한 형광등 아래서 나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65살, 가진 거라곤 중고 가방 하나와 몇 벌의 옷뿐.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올랐다. 지갑 속에 늘 넣어 다니던 오래된 명함 한 장. 불길 속에서도 기적처럼 타지 않았던 40년 된 종이 한 장. 강도윤, 그 이름이 파랗게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뒤편에는 내 송글씨로 적힌 네 글자. 잊지 말자, 도윤. 그는 내 첫사랑이었다. 25의 봄, 세상 모든 게 반짝이던 시절. 그는 26,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언젠가 자신만의 회사를 세우겠다고 꿈꾸던 남자였다.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은주 씨, 내가 성공하면 돌아올게요. 그땐 꼭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인생은 약속을 지킬 만큼 단순하지 않았다. 처음엔 편지가 왔다. 설레는 글씨,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 어느 날부터 그 편지는 점점 짧아지고 결국 사라졌다. 그리고 반년 뒤 나는 준호를 만났다. 그는 나보다 7살 많았고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세상은 나에게 도윤 대신 안정을 권했다. 결혼식 날 나는 도윤의 명함을 웨딩드레스 주머니에 넣었다. 버리지 못한 젊은 날의 한 조각.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싸구려 여관의 딱딱한 침대 위에 앉아 그 명함을 다시 들여다봤다. 종이는 노랗게 바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도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문처럼 그는 큰 건설회사를 세우고 성공했다던데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너무 바빴대. 늘 완벽을 좇는 남자였으니까. 그런 남자가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를 기억이나 할까? 이성은 말한다. 그건 어리석어.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할 것 같았다. 그 밤 나는 명함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다. 종이는 얇았지만 그 속엔 내 지난 세월이 눌어 있었다. 도윤 씨, 그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불길보다 뜨거운 감정이 밀려왔다. 4번째 아침,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낡은 요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고 손에는 동전 몇 개만 남았다. 며칠째 머물던 모텔은 내게 마지막 경고를 주었다. 오늘까지만요. 내일은 예약이 잡혀 있어요. 나는 좁은 방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오래된 명함을 손에 쥐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명함엔 단 한 줄, 강도윤, 도윤건설 회장. 그는 내 첫사랑이었다. 40년 전 나를 가장 많이 웃게 했던 사람. 지금 전화를 걸면 뭐라고 해야 할까? 도윤 씨, 나 기억해요? 지금 노숙자처럼 됐어요. 도와줄 수 있나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번호를 눌렀다. 삐, 소리 후 벨이 2번 울렸다. 도윤건설입니다. 강도윤입니다. 그 목소리. 시간이 지나 더 낮고 단단해졌지만 단번에 알아들었다. 손가락이 통화 종료 버튼 위에서 멈췄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톤, 그 짧은 숨소리 하나에 이상하게 마음이 녹아내렸다. 도윤 씨, 저예요. 김은주요. 한참의 침묵.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그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주. 내 이름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마치 오랜 기도 끝에 부르는 이름처럼. 죄송해요. 갑자기 전화해서. 집이 다 탔어요. 며칠 전 화재로 모든 걸 잃었어요. 아들한테도 거절당해서 지금 머물 데가 없어요. 말끝이 떨렸다. 자존심보다 외로움이 먼저 무너져 내렸다. 어디에요 지금? 그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서울 남영동 근처 모텔이요. 하모니 여관이요.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괜찮아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은주 씨, 지금 바로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동차 시동소리. 그는 정말 오고 있었다. 40년 만에. 1시간쯤 후 낡은 창문 밖으로 한 대의 검은 제네시스가 멈췄다. 은색 불빛이 눈부셨다. 나는 가방 하나를 꼭 쥔 채 로비로 내려갔다. 그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흰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강도윤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회색 머리가 귀 옆에 살짝 섞였고 그 위로 맞춤 코트를 걸쳤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그때 나를 사랑하던 그 눈. 은주 씨. 그는 한 발 다가와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는 한참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전히 아름답네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40년의 시간, 불타버린 집, 잃어버린 가족, 모든 것이 그 세 마디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울음을 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들었다. 춥죠? 이제 그만 들어가요. 그의 차 안엔 은은한 커피 향이 났다. 히터 바람이 손끝을 덮였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갔다. 나는 속삭였다. 도윤 씨, 나 정말 괜찮을까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다시 희망이라는 단어를 믿었다. 비록 늦은 사랑이라도 그 온기는 내 남은 생을 덮기에 충분했다. 그의 품에 안긴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다. 사흘 동안 쌓인 절망, 30해 넘게 삼켜온 외로움이 모두 터져나와 흐느낌이 되어 흩어졌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다고 달래지도 그만 울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손으로 내 캐리어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비싼 향수와 깨끗한 세탁 냄새, 그리고 성공과 안정의 냄새가 그에게서 났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의 향기였다. 미안해요, 도윤 씨. 이런 전화까지 해서. 내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막혔다. 그는 조용히 내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하긴요. 오히려 너무 늦게 전화했어요. 눈물이 그쳤을 때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그의 니트에 젖은 내 눈물 자국이 창피해서 시선을 피했다. 내 꼴이 형편없죠? 그는 내 뺨에 손을 대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지옥을 견딘 사람의 얼굴이에요. 그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에요. 강함이란요. 쓴웃음이 새어나왔다. 예순이 넘은 여자가 모텔에 사는 게 강한 건가요? 아들한테 버림받은 게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아들은 바보예요. 그 사람 몰라요. 몰라도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지막이 덧붙였다. 내가 알던 김은주는 절대 가족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잊고 있던 내 젊은 시절의 이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차에 내 짐을 싣고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요. 어디로요? 집이요. 차는 강북을 벗어나 강남의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길 양쪽엔 잘 다듬어진 나무와 담벼락 너머로 보이는 고급 주택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런 세상도 있구나.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차가 멈췄다. 커다란 대문 옆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다. 강도윤. 도윤은 시동을 끄고 잠시 그 집을 바라보았다. 너무 크죠? 사실 늘 그랬어요. 혼자 사세요? 응. 언젠가 채워질 거라 믿었죠? 근데 계획이란 게 다 그런가 봐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은 안 하셨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거의 한 적은 있죠. 근데 늘 뭔가 부족했어요. 뭐가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떠다녔다. 40년 동안의 공백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집 안은 따뜻했다. 바닥은 윤이 났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리본 커팅식, 기부 행사, 출장 사진들. 언제나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외로웠다. 배고프죠? 괜찮아요.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해서. 은주 씨, 그만요. 당신은 신세가 아니에요. 내가 40해 동안 묻어둔 질문의 답이에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다. 요리? 직접 하세요. 배워서요. 혼자 오래 살다 보면 다 하게 되죠. 잠시 후 따뜻한 된장찌개와 불고기가 식탁 위에 올랐다. 김치 냄새가 퍼지자 마음이 풀렸다. 그 식탁 앞에서 나는 지난 세월을 이야기했다. 남편 준호의 죽음, 아들 민수의 냉정함, 불타버린 집, 그리고 끝내 혼자가 된 내 인생. 도윤은 말없이 들었다. 단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요. 그 사람들도 세상도 당신을 몰라봤네요. 하지만 나는 알아봤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확신이 있었다. 그 순간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겠다는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 와예요. 왜 제가 전화해서 기뻤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었다. 도윤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단단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손끝 하나에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은주 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금의 나를 만든 모든 일, 모든 성공, 모든 돈은 사실 언젠가 당신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도윤 씨,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목소리를 들은 순간 내 인생의 퍼즐이 마지막으로 맞춰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부드럽고 단정했지만 내 손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더 좋아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젠 진짜예요. 살아왔고 견뎌왔고 버텨왔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엄마나 아내가 아니라 김은주라는 사람으로 봐주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묻자 그는 환하게 웃었다. 남은 인생 함께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봐요. 그의 집은 마치 조용한 미술관 같았다.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향기로운 차, 그리고 정원. 처음엔 낯설었다. 손끝 하나 닿기도 조심스러워서 마치 호텔에 묵는 사람처럼 살았다. 하지만 도윤은 언제나 조용히 기다려줬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점점 마음을 풀었다. 그의 집에는 주 3회 오는 가정부가 있었지만 그 외의 날엔 내가 직접 요리를 했다. 아침엔 커피를 내리고 점심엔 간단한 된장찌개를 끓였다. 도윤은 언제나 그 음식을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것처럼 먹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습관처럼 만들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따뜻했다. 누군가가 내 손맛을 이렇게 진심으로 칭찬한 게 언제였더라? 우리는 점점 일상을 공유했다. 그는 아침마다 신문을 읽었고 나는 마당의 새들을 구경했다. 오후엔 함께 산책을 나갔고 밤에는 벽난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분 이야기도 해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서로의 세상이 달라졌죠. 그는 말없이 들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도 판단도 없었다. 오직 진심만 있었다. 도윤 씨는요? 결혼 안 하셨어요? 그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했을 뻔했죠. 다 가진 여자였어요. 똑똑하고 예쁘고
사람들도 다 찬성했죠. 하지만 결혼 전날 그만두었어요. 왜요? 그는 불빛 아래서 아주 천천히 말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었어요. 40년 전 그때부터요. 그 한마디에 숨이 멎었다. 나 때문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렸어요. 언젠가 당신이 돌아올까봐. 그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는 웃으며 내 손을 감쌌다. 맞아요. 미친 짓이죠. 근데 은주 씨도 내 명함을 40년 동안 간직했잖아요. 그 말에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3주가 지나고 나는 어느새 그의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민수라는 이름이 떴다. 손이 멈췄다. 세상과 나 사이의 문이 다시 열리려는 순간이었다. 3주쯤 지났을 무렵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 민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전화가 계속 꺼져 있어서. 좀 바빴어. 무슨 일로 그렇게 바빴는데요? 호텔에서도 나왔다면서요. 지금 어디예요? 나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강도윤의 주방엔 그가 아침에 사온 꽃이 향기롭게 피어 있었고 커피 향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다. 지인 집에 있어. 지인? 엄마, 그런 돈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말투엔 여전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왜? 놀랍니? 아니요. 그냥 좀 의외라서. 잠시의 정적 뒤에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랑 다연이랑 이야기해봤어요. 우리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 혹시 잠시 우리 집에 계셔도 괜찮아요. 게스트룸도 있으니까요. 한 달 전이라면 그 말이 세상 무엇보다 반가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은 공허했다. 갑자기 왜? 가족은 그래도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아마 소문이라도 들은 거겠지. 엄마가 요즘 잘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더라. 그제야 마음이 움직인 거였다. 고맙다, 민수야. 하지만 나 지금 아주 잘 지내. 엄마? 그 사람 누군데요? 낯선 사람 집에 그냥 들어간 거 아니죠? 안 위험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나를 짐처럼 여기지 않아. 내 밥상을 고맙다 말해주고 매일 나를 예쁘다고 말해줘. 그 말에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전화 너머의 침묵 속에서 나는 마침내 내 안에 오래된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5달 후 결혼식 날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늦가을의 공기가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결혼식은 도윤의 집 정원에서 열렸다. 작고 조용하고 진심만 있는 자리였다. 목사 대신 오랜 친구가 사회를 받고 증인은 그의 오랜 동료와 집을 돌봐주는 아주머니뿐이었다. 나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었고 그는 회색 정장을 입었다. 어떤 드레스도 어떤 장식도 필요하지 않았다. 민수는 초대받았다. 나는 망설였지만 도윤이 말했다. 아들이잖아요. 이해할 기회라도 줘요. 결국 그는 왔다. 비싼 정장을 입고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계산이 섞여 있었다. 집을, 정원을, 차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나는 그저 담담히 미소 지었다. 새벽의 평화 오늘 아침, 나는 도윤의 품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와 우리의 작은 침실을 은은하게 비췄다. 주방에서는 커피 끓는 냄새가 났다. 그가 매일 먼저 일어나 내리는 커피였다. 일어났어요? 응, 당신은 언제나 부지런하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내 곁에 앉았다. 이제 진짜 집 같아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불길이 삼켜버린 그 옛집은 이제 그저 추억 속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 불은 내 과거를 태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창밖엔 새싹이 돋기 시작한 정원이 있었다. 새들이 노래하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커피잔을 들며 속삭였다. 도윤 씨, 이제야 알겠어요. 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네요.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렇죠. 당신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으니까. 마무리의 나레이션 66세의 지금. 나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 돈 때문도 집 때문도 아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 사랑해주기 때문이다. 사랑은 때로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첫사랑이 다시 찾아와 마지막 사랑이 되기도 한다.